이번에는 생활 속에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우리가 뭐 약을 먹거나 이제 각종 치료 시술을 받다 보면 원하지 않았던 부작용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뭐 약 먹고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부작용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곤 하는데 네. 원래 부작용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건가요? 네, 원래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거나 할 때 이제 대개 약물 치료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시술도 다 포함이 됩니다. 원래 우리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바랬던 주된 목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 주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이제 주작용이라고 하면 부작용은 그 주작용은 아니었는데 다른 기대하지 않은 반응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사이드 이펙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네. 그런 것처럼 이게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부가적으로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사실은 약의 부작용이 오히려 이제 나쁜 의미보다는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활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감기약을 먹으면 상당히 많이 졸리잖아요. 그게 항히스타민제 성분 때문에 그런데 그런 졸림을 이용을 해서 이제 진정작용을 하게끔 항히스타민제를 쓴다던가 이제 일부 비만 치료제 중에는 원래는 비만 치료제로 개발을 했던 게 아니라 항우울제나 이런 것들로 개발을 했다가 하다 보니 이게 체중 감소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비만 치료제로 개발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판되는 약 중에 남성 성기능 개선제인 실데나필 성분이라던가 이제 발모 촉진제로 사용되는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경우 원래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개발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역시 부작용의 사례를 다른 문제 해결에 활용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작용 중에 우리가 몸에 해가 될 수 있는 반응들을 이제 부작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약물 유해 반응 또는 약물 이상 반응이라고 구분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약간의 어감 차이인데 그런 의미가 있는지는 저도 지금 네. 처음 알았네요. 자, 그런가 하면은 아무리 흔한 약이라고 하더라도 옆에 보면은 주의사항 같은 게 써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작용의 사례가 어떤 것들인지 좀 궁금한데.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약제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기전을 통해서 복잡한 기전을 통해서 약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원래 원했던 것 이외에도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나타나는 정도가 다를 뿐이고요.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임상 연구가 중단이 되면서 해당 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사례들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여성 호르몬 치료제를 폐경기 이후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런 여성 호르몬제를 그냥 젊음을 회복해주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병원에 와서 여성 호르몬제를 무조건 처방해달라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 이걸 실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임상 연구를 하다 보니까 혈전이 생성되는 위험성이 높아진다던가 자궁 내막암이나 이런 여성 관련된 암의 위험성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이제 향후에는 앞으로는 이게 아무렇게나 막 사용되기보다는 그냥 무조건 먹기보다는 이제 철저한 적용 기준을 마련해서 처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환자분들이 무조건 호르몬 치료 해주세요 이런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이외에도 당뇨병이나 이제 비만 치료제 중에 혈당 조절이나 체중 감소 효과는 아주 우수하지만 각종 심혈관 질환 위험성 증가로 인해서 시장에서 퇴출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 이제 흔한 걸로는 감기약 드시면 항히스타민제 부작용으로 이제 졸린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상당히 입마른 증상도 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톱 무좀을 치료를 할 때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간 기능 이상 소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모니터링 해가면서 처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제 많은 환자가 또 여러 종류의 건강 문제로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여기서는 전립선 비대증 약 드시고 여기선 고혈압 약 드시고 이렇게 하다가 또 감기 걸리면 다른 데 가서 감기약 드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약이 중복이 되거나 하면서 이제 서로 원하지 않게 서로 작용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커지거나 효과가 더 떨어지거나 하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거나 할 때는 내가 지금 이런 질병으로 무슨 치료를 하고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그 부작용을 적게 하는 좋은 방법이겠죠. 네,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알려야 되겠군요. 그리고 요즘 독감 예방접종철이라고들 하잖아요. 네네. 워낙 예방접종 많이 하라고 하고 그러곤 하는데 주변에서 또 이 독감 예방접종 맞으면 부작용이 있다 나는. 네네. 그래서 안 하겠다 이런 네. 분들도 있어요. 네.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백신 부작용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맞아야 되는 예방 접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맞추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맞고 나면은 약간 몸살 기운이 난다거나 열감이 있다거나 아니면 맞은 부위가 많이 붓는다거나 하는 가벼운 부작용부터 시작해서 물론 뭐 신경학적 부작용이나 이제 치명적인 부작용이 아주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우리가 대개는 백신을 맞는 경우는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백신을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아서 이제 그게 예방할 수 있는 효과랑 우리가 그걸 맞지 않고 감염성 질환이 걸려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많은 후유증이 생길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옮겨서 이제 지역사회에 전파해서 큰 보건학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비교를 해보면 내가 그걸 맞고 잠시 느낄 수 있는 불편감이랑은 비교가 되지 않고요. 또 그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빈도가 낮기 때문에 그 백신 예방 접종은 반드시 하시는 게 필요하고 단 이제 예방 접종을 하실 때 가셔서 내가 어떤 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내 평소 건강 상태가 어떻다는 걸 미리 말씀하시고 그 충분히 점검을 한 다음에 예방 접종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동의서라는 걸 받잖아요. 각종 네, 뭐 네. 이런 걸 할 때. 근데 CT 촬영할 때도 잘 보이게 하려고 조영제를 투여를 하는데 네, 그때도 네.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뭡니까? 네, 사실 조영제는 치료 약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 검사를 하기 위해서 CT를 검사할 때 혈관을 조영하는 그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예. 혈관을 조영하기 위해서 혈관으로 조영제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종 장기가 잘 보이거나 이제 혈관이 보이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조영제가 또 약간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데 아주 가볍게는 뭐 피부에 두드러기 같은 게 난다던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어지럽다 이제 이런 증상이 있지만 좀 심하게는 아나필락시스라 그래서 이제 쇼크가 생긴다거나 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개는 그런 문제에 대한 그 설명을 미리 하고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 네. 사실은 검사할 때 검사실에 대개는 거의 대부분 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키트가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검사를 꼭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게 무서워서 그런 공포로 인해서 검사를 절대 받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영제에 한번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면 사실은 다음번 검사할 때 비슷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뭐 조영제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반드시 검사를 할 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주시면 아 내가 예전에 조영제 부작용이 있어서 한번 좀 힘든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만 그런 처방을 피한다거나 아니면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뭐 다른 종류의 거를 쓴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반드시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약을 먹고서 생긴 부작용이 약간 가볍게 잠시 지나갈 수도 있지만 네.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조영제처럼 조영제도 사실 가벼운 부작용부터 아주 심각한 부작용까지 있는 것처럼 이제 일부 약제, 뭐 그 진동 소염제라던가 아니면 항생제 그리고 일부 질병에 대한 치료제가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사실은 그게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을 하기가 좀 모르죠.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개는 가볍게 피부에 이제 발진이나 두드러기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그냥 괜찮으려니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점점 진행하면서 호흡곤란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온 전신의 피부가 다 벗겨진다거나 하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아주 중대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약을 복용하고 난 다음에 뭔가 좋지 않은 피부의 발진이라던가 이런 부작용을 느끼게 되고 얼굴이 붓는다던가 목이 쉰 것 같다던가 이런 증상을 느끼게 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적절한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 그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어떤 약제가 나에게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런 해당 약제뿐만이 아니라 해당 약제랑 기전이 비슷한 다른 약들도 비슷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내가 피해야 되는 약의 리스트를 이렇게 미리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알레르기 내과에서 상의를 하시고 그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왜 약을 조심히 먹으라고 하는지 좀 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걸 좀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약제들은 대규모 임상 연구가 진행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부작용이 이미 알려져 있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부작용이 생긴 경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겠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은 일부 보조제 같은 것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오남용을 좀 피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